김민경 학생님 이거 들어왔다가 수업들을 나중에 저기 들어놓고 여기 들어 여기 시험 볼 때 필요하니까 계속 내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제 안바트로 올려놓고 가니까. 그래서 시작할게요. 안 들어온 학생들도 일단 25시. 우리가 이제 pH하고 중탄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중탄산과 pH는 밀접 관계가 있다. 우리 농업용수에 중탄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 중탄산이 많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왜 온실에서 사용되는 물에 중탄산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지하수를 지하수. 지하수에는 뭐 일반적으로 중탄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탄산은 우리가 적당한 중탄산은 양액 pH, 양액과 배지 pH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와주는데요. 중탄산은 pH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해요. pH가 너무 그때 중탄산이 너무 많게 되면은 pH가 올라가요. 볼게요. 중탄산이 왜 생길까요? 탄산가스가 물과 만나서 H2CO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얘가 OH기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얘가 알칼리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탄산이 많은 물은 pH가 높다는 거죠. 요것들이. 그러면은 요것들이 다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얘를 질산하고 만나잖아요. 질산하고 만나면은 질산과 질산이라 수소기는 저거잖아요. pH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얘랑 중탄산을 만나게 되면 탄산가스를 만들고 우리가 보면은 이 탄산가스가 중탄산에 맞게 되면 pH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요. 그 용순에 적합한 중탄산 함량은 우리가 30에서 50ppm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H 중탄산이 pH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버퍼기능을 한다고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흡수와 pH의 변화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영양생장 시에 배준의 pH는 증가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양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열매나 꽃이 없고 잎만 많이 달리게 되면은 pH가 증가해요. 저기 식물생리학 보니까 식물생리학인가? 거기 보니까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설체험할 때 식물생리학 배우시죠? 예. 그 배울 때 거기 보면은 pH 관련해 배웠죠. 뭐 거기 배운 것 같던데 제가 여기 봤더니 이게 안에 PPT 따르는 거 봤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산태질소를 흡수하잖아요. 아니 인산을 흡수하게 되면은 식물체가 인산이나 질산태를 빨아먹게 되면요, 얘가 OH기를 내놔요. 수산액을 내놔요. 수산액을 내놓으면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OH가 많아지면 pH가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양생장 기간, 예를 들어서 과일이 없는 시기,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심어놓고 초반에 pH가 상승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서 pH 상승은 공급 pH를 얘기해요? 금권이나 배액의 pH를 말해요? 금권이나 배액의 pH를 얘기하죠. 공급은 의미가 없어요. 공급은 내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공급하고 상관없이 얘기는 뭐예요? 생리적 pH라고 하거든요. 식물이 질산태질소와 인산태를 빨아먹게 되면은 바로 배지의 pH는 배지에다가 물에다가 수산액을 내놓게 되고 수산액을 내놓게 되면은 바로 pH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pH를 분명히 6.0으로 공급을 했어. 근데 금권 pH가 6.5, 7.0으로 올라간 이유는 질산태질소를 빨아먹고 흡수를 하고 수산액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더래요. 여기서.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는 이제 과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심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훑은 다음에 과일이 많이 달린 상태예요. 토마토, 파프리도 잔뜩 달렸어. 그러면은 이 나무는 뭘 많이 빨아먹을까요? 포타슘이랑 가리와 칼슘을 많이 흡수하게 돼요. 그럼 뭘 내놓을까요? 양이온을 흡수했으니 내놓는 걸 바로 수소이온을 내놔요. 수소이온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pH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생장할 때는 pH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생식생장을 할 때는 pH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과채료 재배에서 보게 되면 pH가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흔한데 pH가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올라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양과 생식생장이라고 했잖아. pH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랫잎을 따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pH가 이론적으로는
조금 덜 올라가겠죠. 조금 덜 올라가겠죠. 안 올라간다고 해서 좀 덜 올라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pH와 배지나 배액의 pH는 다른데 실제 우리가 양분의 결핍 증상은 pH에 의해서 양분의 결핍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뭐에 의해서 발생하냐면은 바로 배지와 배액의 pH가 높아서 철결핍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공급 분야에서는 공급 사이드에서는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 공급 장치, 그러니까 양액 기계에 pH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pH를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은 뭐 7.0이 넘어가면 그 에러 그 경고 신호가 뜨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사이트에서는 pH가 높아서 철결핍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배액이나 배진의 pH는 안 그렇다. 그 pH 사건은 이 배액과 배지에서 발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식물이 물을 빨아보니까 양분을 빨아먹는 거는 배지 내에 있는 걸 빨아먹는 거잖아요. 배지 내 pH가 올라가면은 철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용화가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액이나 배지, 그러니까 배액이나 배지의 pH를 측정할 때, 특히 배액을 측정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군데만 측정하면 될까요? 여러 군데 측정해야 되고요. 조사된 pH는 평균값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의 pH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개를 쟀어, 5개를 쟀다고 쳐요. 하나가 5.5, 처음에 쟀던 5.5, 5.8, 6.2, 뭐 6.3 됐어요. 그럼 평균 내면은 한 6.0대 들어가겠, 5.9나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 있고 하나는 5.8, 5.9 이렇게 5.0, 5.4, 5.5, 6.0, 7.0, 7.4가 됐어요. 여기다 5.5, 6.5 하나 7.0이 됐어요. 그러면 얘랑 평균은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얘는 문제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벌써 뭐예요? 우리가 설정한 7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점이 있죠? 아니면 6.5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점이 있는데 만약에 6.5의 기준점을 잡았으면 2개가 넘어간 거고 7.0을 내가 설정해놨으면 하나가 넘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느냐? 전체 추세를 봐갖고 전체 pH가 내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몇 개가 벗어났나를 확인한다. 평균 내면은 문제가 되는 게 평균 딱 내버리는 순간에 내가 설정했던 6.5나 7.0 이내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배지의 pH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큼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했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온실에서는 6.5가 넘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7.0이 넘어가지 말아야겠지, 아니면 6.8이 넘어가지 말아야겠지 설정을 했으면은 이 설정값에서 내가 기준점을 잡아놨을 때 이거에서 몇 개가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거나 몇 개가 2에 접근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접근하고 있거나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바로 B를 고정해서 공급해야 된다. 평균 내버리면 항상 우리가 내 머릿속에 정한 pH의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배지를 할 때 특히 온실에서는 평균값에 대한 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평균값보다는 차이를 보는 게 좋아요. 차이를. 얼만큼 벗어났느냐,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지 평균값을 갖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차례 측정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는 좋아요. 하루에 내가 10시에 있으면 10시에 계속 측정해요. 아니면 점심 먹고 와서 1시에 있으면 1시에 그 근방에 측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루 중에도 pH가 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특정 시간대를 잡아놓고 계속 가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pH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제가 아까 나눠드린 pH 페이퍼가 100장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6개월에 무조건 하나씩 다 쓰라고 권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도 다 못 쓰더라고요. 하루에 5개장씩 쓰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5장 쓰면? 20일 끝나죠. 내가 매일 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요. 그냥 한 3, 4일이나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줘도 큰 사고는 안 나요. 3, 4일 갖고 문제 안 되거든요. 그거하고는. 보게 되면 동일한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하자. 계속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측정한다. 매일 하라고는 권장을 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측정해야겠다. 급액구역당 20구역을 하라고 하는데 20개는 좀 심하고요. 20개 하면 좋긴 하지만 한 5개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개 정도는. 그 다음에 측정 부위는 이렇게 하는데 배지, 배에 측정하는데 우리가 배지에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따가 한번 배지를 측정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보자고 이따가요.
배지량 측정하는 거 해보고 배지에서 나오는 거는 100이죠. 이따가 왜 100을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배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배지를 체크하는 방법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100은 까다롭지 않으니 100을 측정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시군센터 우리가 실습농장에서 하는 방법 하는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받아놓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지 하나에서 하나를 채취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채취할 때는 배지 하나에다가 특정한 장치를 달아갖고 거기서 하나의 배지에서 나오는 100을 받아요. 원래는 저렇게 막 모아서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내년에는 저기 시구센터에서 새로 짓는 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장치를 달아서 하나의 배지에서 측정하는 걸로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요 100탱크 모으고 하지 말라고 돼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측정한 거는 100탱크 모으는 걸 측정한 거고요. 그다음 100의 pH는 배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 측정하는 거로 가능한 배지에서 측정하자. 그러니까 배지에서 측정하자.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한번 해보실 텐데 너무 배지에서 하는 거는 귀찮다. 귀찮기 때문에 잘 안 한다는 거고요. 그럼 볼게요. 내가 이 측정한 pH는 표와같이 기록하는데 볼게요. 특정한 날에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볼 수,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본다? 경향을 본다 이거. 경향을 볼게요. 내가 3월 8일 날 보면은 5.2 이하가 2개이고 5.3 이하 이상 5.3이 5.7이 2개고 여기 6.2 이하가 4개 6.3에서 6.5짜리가 2개였어요. 그러니까 보여 5.2 이하가 2개나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pH를 좀 더 올리고 싶죠. pH를 올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올렸더니 한 6.0으로 pH를 공급했더니 어떻게 돼요? 딱 했더니 5.2 이하로 안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6.6 원하지 않는 6.6 이상에서 4개가 나왔죠. 나는 6.5 이상이 마음속에 했는데 나는 6.5가 안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pH를 낮춰야겠죠. 그러면은 했더니 또 일주일 있다 어떻게 돼요? 4개에서 12개, 4개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근데 만약에 얘를 평균 냈으면은 어떻게 돼요? 적정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몇 개가 내가 만든 이 가이드에서 벗어났는지를 봤다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pH가 낮은 쪽에 내가 생각한 거 낮은 쪽에 몇 개가 위치해 있으면은 이쪽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높은 쪽에 있으면 다시 낮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pH를 시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pH 시험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pH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pH 센서를 이용한 거는 정밀하게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근데 정밀하게 사용할 때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정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제로 운영할 때는 필요가 없죠. 범위만 알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5.0에서 7.0 사이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그러니까 5.5하고 5.8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5.2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없죠. 그러면 6.2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도 넓게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정도면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의 범위가 벗어난 거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정밀한 걸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pH 페이퍼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 근데 pH 페이퍼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오래되면은 변해요. 그다음 햇빛 봐도 변해요. 항상 그래서 햇빛을 보지 않는 좀 시원한 곳에다 털어 안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늘진 곳에다 보관하고 있고요. pH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pH 시험지는 제가 말했던 4에서 7짜리를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까 들었죠? 4에서 7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0.2에서 0.4고 0에서 1, 4, 14까지도 있긴 있어요.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 뭔다? 7에서 벗어났을 때 아니면은 4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가 없겠지만 7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 pH 페이퍼가 0에서 14짜리도 있고요. 4에서 9짜리도 있어요. 그 4에서 9짜리를 갖다가 보고 우리 체크를 하면은 pH가 얼마큼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게 주거든요. 가끔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측정수는 우리가 이제 제가 가르쳤죠. 그 다음에 페이퍼를 뭐라고 했어요? pH가 할 때 시험지가 마르기 전에라고 했잖아요. 살짝 담갔다 즉시 빼고 뭐라고 했어요?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재라고 했죠. 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면 색깔이 확 변해버려요. 더 이게 pH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pH 센서 얘기할게요. pH 센서는 우리가 이 센서 같은 경우 사용할 때는 센서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원칙인데 pH 센서 가격이 18만 원 정도예요. 하나에. 센서 가격만. 뭐 본체 말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pH 센서를 6개월에 한 번 교대하느니 그냥 페이퍼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pH 센서는 관리가 까다로워요. 물에 담가져 있어요. 항상. 건조하면 고장난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에서 14일마다 한 번씩 뭐라 해야 되냐면 컬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교정을 해줘야 돼. 중간중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겠어요? 농가에서? 못해요. 이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농가에서 나온 pH 센서로 저한테 pH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pH 센서로 측정한 거는 제가 신뢰를 안 해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정도 안 했을 것이고 센서가 언제 산 건지도 모를 것이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 센서를 써봐서 아는데 이 컬리브레이션 잡을 때 안 잡아요. 저희가 매일 안 잡아요. 쓰기 직전에 한번 잡아먹고 방치했다가 또 이제 또 내가 뚫릴 일 있으면 다시 컬리브레이션 잡고 다시 사용하지 이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잡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실험을 pH 관련 실험할 때야 매일 검사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재배 실험할 때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가끔 페이퍼를 보고 이상하게 높게 나오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검사하는 정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페이퍼를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액은요. 용소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나온 거 쓰지 않고요. 조금 물이 흘러나온다는 걸 사용하고요. 배액은 배지 바로 나온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뭘 한다? 배지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어떤 통에 담아서 거기는 배액을 빼서 채취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지의 배양액은 뭐 배지를 채취해야 망토에 넣고 짜서 배양을 채취한다고 하는데 저는 손으로 짜도 되고 코코넛 배지는 짜야 돼요. 손으로 짜고요. 저기 안면 같은 경우는 전자기로 뺀다. 이것들을. 안면은 제가 줌을 넣었으니까 아마 2학기 때부터는 일부 구역에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배양액이 사용하는 비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비료는 그 13가지 필수 영양소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배양액 상태로 공급을 하는데 모든 비료는 단일 비료는 없다. 다 뭐랑 붙어 있다는 거죠. 다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질산 가리면 질산과 가리가 들어있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화학별 비율을 확인해야 되는데 뭐 보게 되면은 사수염이 뭔지 힙수염이 뭔지 제1 인산가리가 뭔지 제2 인산가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거 이것들요.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컨설턴트를 받고 그냥 메인 재배사가 안 되고 그냥 새끼 재배 뭐라고 하죠? 저 밑에서 재배사가 시키는 거를 와서 심부름 정도 한다고 하면은 알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비료를 살 때도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비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내가 양액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비료의 종류를 구입하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가리를 공급하는 방법 중에 질산 비료를 공급하는 방법 중에 질산 칼슘을 써도 되고 질산 가리를 써도 돼요. 근데 질산 가리를 쓰게 되면은 비싸죠. 칼슘을 쓸 때도 사수염을 써도 되고 십수염을 써도 돼요. 사수염은 가격이 18,000원이고 십수염은 25,000원이에요. 근데 질산가리가 그러니까 사수염이 90%만 들어서 얘는 1.1을 곱해줘야 되지만 비료값만 따졌을 때는 사수염 가격이 훨씬 싸요. 십수염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수염을 쓰되 얘가 비료를 조절할 수도 있죠. 다른 거 추가해서 내가 비료값을 아낄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것들을 내가 뭐 알고 있다고 하면. 근데 귀찮으면 그냥 십수염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비료값을 내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내가 3,000평을 운영하는데 올해 비료값을 3,000만 원에서 묻겠어. 그럼 3,000만 원 쓰려면 내가 비료를 갖다가 좀 더 저렴한 거를 골라서 섞어 써야겠어 하면은 내가 양액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은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하면 내가 싼 비료를 찾아갖고 섞어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료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온이 필요한 거지 비료가 그러니까 비료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료 속에 들어있는 이온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산 가리고에서 온 질산과